안녕하세요. 금화짱입니다. 재개발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격이 높냐 낮냐도 물론 중요하고 잘 따져보아야 하겠지만요. 그것보다 먼저 근본적으로 물건을 매수하면 내가 분양 자격을 얻을 수 있냐 없냐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양 자격의 유무로 인해서 소송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최근 투자 상담을 하면서 투자자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가끔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것들을 한 번씩 소개하는 사소한 팁을 드리는 영상을 올려드릴까 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나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첫 영상으로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생소한 분들이 더 많을 듯한데요. 협동주택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본격적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협동주택이란 용어 자체가 언제부터 쓰여졌고 어떤 개념의 주택이었는지를 먼저 보셔야겠죠. 협동주택이라 하면 하나의 대지를 수인, 그러니까 여러 명이 공유하면서요, 그 위에 건물, 즉 주택을 짓 때 그 주택도 공유로 소유를 하든지 아니면 건물을 나누어서 각각 구분 소유를 하게 되는 독특한 구조의 주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처음으로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는데요. 당시의 재개발은 지금처럼 대규모 사업이 아닌 자력 재개발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 스스로 자력으로 주택을 건립하고 정부는 도로 등 공공 부분에 투자를 하는 방식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때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좁은 도로를 확장하거나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용도로 개인의 토지를 전용하게 되는데요. 넓지 않은 재개발 대상지에서 좁아지다 보니까 더 협소해지게 되겠죠. 이때 좁아진 내 땅에는 집을 지을 수 없는 일부 소유자들이 나오게 되겠죠. 이 소유자들에게 내 땅만이 아닌 바로 옆의 땅과 함께 어울려서 하나의 대지를 만들고 하나의 주택을 짓는 것을 서울시는 장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잡한 소유관계가 형성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협동주택의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왜 이런 복잡한 방법을 만들었는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요, 서울시의 잔머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반시설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잃게 되는 소유자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일종의 꼼수가 아닐까라고요. 여하튼 그러면서 1974년도에요. 서울시에서는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 시행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서울시의 조례에 협동주택이 처음으로 명시되었다가 1990년도에 다가구 주택 제도가 도입되게 되죠. 그전에는 단독주택만 있었다가 1990년도에 다가구 주택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 시행조례는 폐지가 되고 협동주택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1990년도에 다가구 주택 제도가 도입되는데 그 이전, 그러니까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까지 한시적으로 건축된 단독주택의 일정으로 다가구 주택과 동일한 기능을 한 주택의 형태를 협동주택이라고 합니다. 다음 장에서 구체적인 법 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협동주택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곳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 시행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1974년도에 최초 제정되게 되는데요. 1980년대 말까지 적용되다가 폐지된 조례입니다. 제정될 당시에는 50평 이상으로 수인에게, 여러 명에게 1필지를 분양한다는 내용하고요. 단독주택에 준하여 관계법규를 적용한다라는 내용, 그리고 4가구 이상의 입체화된 협동주택으로 건립하여야 한다라고 간단하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77년 조례가 전부 개정이 되면서요, 분양 면적의 유동성을 더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협동주택은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90제곱미터 이상으로 토지를 분양하여 4가구 이상의 입주화된 협동주택으로 건축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이 내용은 같죠. 단독주택에 준하여 관계법규를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협동주택이 어떻게 건축되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시죠. 협동주택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대지 안에, 대지는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 명이 공유를 하고 있는 형태이고요. 여기에 주택을 짓게 되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택 자체도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은 구분 등기를 하는 식으로 소유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는 이 보통 주택이 2개로 좀 구분되게 짓거든요. 양쪽이. 이럴 때 이 하나를 2로, 또 하나는 2호, 아니면은 가동, 나동 이런 식으로 하나의 건물이지만 외관에서 보면 약간 쌍둥이 형식으로 지어진 집들이 꽤 많거든요. 그게 1호, 2호, 가동, 나동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등기를 해서 소유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협동주택은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기 전에는요, 외형만 봐서는 단독주택과 잘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나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내용으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 협동주택은 1990년도에 다가구 주택 제도가 도입되면서 더 이상 건축될 이유가 없어지게 되죠. 하지만 이전에 건축된 협동주택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서 경과조치로서 지금까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보게 되면요, 협동주택은 본문이 아닌 부칙에서 경과조치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2009년 4월 22일자로 시행된 조례 중에서 협동주택을 언급하고 있는 부칙만을 가져와 봤습니다. 부칙 제3조 협동주택의 분양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이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1항과 2항이 있고요. 내용을 보시면 제24조 제2항 제3호와 제24조 2, 제2항 제3호에 불구하고 종전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 시행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건축된 협동주택으로서 1988년 5월 7일 이전에 지분 또는 구분 소유 등기를 필한 세대는 사실상 구분된 가구 수에 한하여 각각 1인을 분양 대상자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최초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시행 당시에요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즉 건축 당시부터 등기부 등본상에 공유로 올라가 있거나 분리하여 등기를 하였다면 각각 분양 대상자가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 협동주택은 서울시의 꼼수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부칙 3조는 당연한 것이지만 꼼수로 당했음에 속상한 마음이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리로 돌려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원래는 협동주택이 되기 전에는 구분된 별개의 부동산이었던 것이 서울시가 장려하여 공동소유로 등기하였다가요, 다시 별개의 부동산으로 나뉜 건 아니지만 분리해서 각각을 지위를 인정해 준다라는 것이니까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협동주택,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재개발지에서 공유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대표자 1인에게만 분양이 이루어지는 걸로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으실 건데요. 협동주택은 처음 태생 자체부터 특이하잖아요. 그 특이한 태생을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별개의 부동산이었던 점을 인정해서 각각 분양 대상자의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협동주택의 공유자나 구분등기자가 실제로 각각 분양 대상자로 인정을 받았는지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두 개의 판례를 가져왔는데요. 두 개의 판례를 볼 수 있는 법제처의 온라인 페이지를 링크로 걸어 두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걸어 두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링크 클릭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판례는요, 만리 제2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지역에서 협동주택의 처분을 어떻게 판결하였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 소송의 목적은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합원 지위 확인을 요하는, 그러니까 분양 대상자 여부가 아닌 조합원의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인데요. 이 조합원의 지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협동주택의 분양 자격 여부를 언급하고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중간 부분부터, 글씨도 작고 하니까요, 중간 부분부터 한번 직접 읽어 보겠습니다. 이 사건 각 건물 지하층에 각 가구는 건축 단계부터 가구별로 독립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실제로 독립된 주거로 이용되어 왔고, 중요한 포인트죠. 1990년 4월 21일 다가구 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등기가 이루어졌고요. 원고들도 각 해당 가구를 그 지분 등기 이전의 방법으로 양수받은 사실이 있고요. 피고 조합의 정관 제9조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19조와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원고들과 같은 협동주택의 공유자들에게 단독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건물 지하층의 각 해당 가구를 실질적으로 구분 소유하고 있는 원고들은 정비조례 부칙 제7조에서 정한 사실상의 다가구 주택의 공유자로서 가구별로 분양 대상 자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 지하층의 공유자들에 불과한 이상 각 해당 공유 부분의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그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 될 뿐 각자 단독 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협동주택의 각각 공유자, 그러니까 공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은 각각 가구별로 분양 대상 자격을 가진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소송의 목적인 조합원 지위에서는 그 전원이, 그러니까 공유자에게 1인의 조합원 자격만을 주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조합원 자격과 분양 대상 자격은 별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즉 협동주택은 조합원 자격은 하나이지만 분양 대상자는 각각 주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팁이니까요.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협동주택은 공유자 각각이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하나의 판례가 되겠습니다. 판례를 하나 더 보실까요? 두 번째 판례는 응암 제8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지역에서 다수의 협동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이 협동주택 소유자들을 공동 분양 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의 판결 내용입니다. 이 판례에서도 여러 조건들로 판단하건대 각각 1인의 분양 대상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동 분양 대상자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1인의 분양 대상자가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두 판례에서 협동주택의 공유자 또는 구분 등기자의 조합원 자격과 분양 대상 자격을 알 수 있겠는데요. 판결 내용 중에 협동주택이 분양 대상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조건들까지 나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판례 내용을 정리를 해 보실까요? 주택 재개발 사업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공유자 전원에게 1인의 조합원 지위만 부여되고요. 이건 당연하겠죠. 다만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 대상 자격은 좀 다른데요. 분양 대상 자격은 정비조례 부칙 제7조 소정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가구 주택 또는 사실상의 다가구 주택의 공유자들의 경우 협동주택의 이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가구별로 각각 1인을 분양 대상자로 한다. 각각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각각 1인을 분양 대상자로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일정한 요건, 소정의 일정한 요건이 무엇인지 그 일정한 조건도요, 법 조문하고 앞에서 살펴본 두 판례의 내용에서 각각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각각 1인을 분양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각 가구는 건축 단계부터 가구별로 독립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갖추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독립된 주거로 이용하여야 하고요. 구분된 특정한 주거 공간을 배타적으로 간섭 없이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다가구 주택 제도가 도입되는 1990년 4월 21일 이전에 가구별로 공유 또는 지분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지분 등기 이전의 방법으로, 이건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이거는 추가로 확실하게 하기 위한 조건인 것 같습니다. 지분 등기 이전의 방법으로 양도 양수를 하였다면은 각각의 1인을 분양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동주택 거래 시에 꼭 확인하셔야 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페이지가 되겠죠. 법 조문과 판례에서 협동주택하고 같이요, 다가구 주택이 여러 번 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다가구 주택도 한번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이미 봤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본문 제24조와 부칙 7조를 가져왔는데요. 본문 24조에서는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양 신청자를 1인으로 본다. 원칙이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즉 아파트를 한 개만 주겠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요, 부칙 7조에서는 다가구 주택의 분양 기준에 관한 경과 조치로서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 소유 등기를 필요한 다가구 주택, 여기에는 1990년 4월 21일 다가구 주택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지분 또는 구분 등기를 필요한 사실상의 다가구 주택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분 또는 구분 소유 등기를 필요한 다가구 주택은 제24조 제2항 제3호 이 내용입니다.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 허가 받은 가구 수에 한하여 건축 허가 받을 당시의 가구 수가 중요하죠.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 대상자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 대상자로 한다는 예외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동주택에서 본 것처럼 다가구 주택도 일정 요건, 시기와 등기사항의 조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겠죠. 이 경우에도 가구 수별로 분양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살펴본 일정 요건의 협동주택과 다가구 주택은요, 기본적으로 건축한 지 30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나 내부의 상태가 허름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매물로 나오는 단독주택은 대지나 건축 면적이 규모가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협동주택은 절반 내지는 그보다 더 작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단독주택이나 빌라에 투자하기 버거운 분들이요, 상대적으로 낮은 실투자 금액으로 재개발 투자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협동주택은요. 지금 보시는 물건도 등기상으로는 단독주택입니다. 1986년도에 건축되어져서 실질적인 다가구 주택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물건들이 현재 거여 마천주타운에는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투자 금액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 물건의 보다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거마장에게 연락 주시면은 상세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재개발지에서 한 번쯤 접해 보셨을 법한 협동주택에 대하여 알아봤고요. 생소하신 분들은 나중에 접하실 때 놀라지 마시고요. 재개발 투자하심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